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전체 면적보다 큰 바닷속 황금. 2. 한국 기업 홀대하던 중국. 3. 중국 초대형 투자 발표에 외신 대폭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금으로부터 175년 전인 1848년 1월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콜로마라는 마을의 제재소에서 일하던 제임스 W. 마셜은 우연히 강을 걷다. 강바닥에서 순간 반짝거리는 모래를 발견했습니다. 햇빛에 모래가 비친 할나 반짝인 이 모래를 양손 가득 담아 바위에 펼쳐본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반짝이던 물체는 다름 아닌 모래에 섞인 금, 즉 사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장주 존 서터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서로 절대 발설하지 말고 함구하자고 약속했으나 인간의 입은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이 소문은 금세 퍼지기 시작하더니 그해 8월에는 저 반대쪽 뉴욕 헤럴드에 관련 기사가 실렸죠. 그리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야망 있는 사람,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환장하게 했고 강바닥에 널린 사금은 주인도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민의 물결이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최초의 골드러시의 시작입니다. 이듬해부터 무려 8만 명이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두고 49년도리라 하여 포티니너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 미식축구팀 NFL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만간 2023년판 골드러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강바닥 모래가 아니라 아주 깊은 바닷속에서부터 시작될 텐데 한국은 이 골드러시에 대비해 미국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독점 개발권을 확보해뒀고 이미 세계에서 최초로 실증까지 끝마쳤으니까요. 현재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총탄이 오가는 실제 전쟁보다 어쩌면 치열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자원 획득을 위한 자원 전쟁인데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 차기 세계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수조 원씩 투자해 남미,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자원 광산을 사들이고 있고 자원 좀 가진 나라들은 이 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아예 자원 무기화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쟁은 전자기기와 전기차의 등장으로 심화됐는데 인도네시아는 올 1월 전략 광물인 바욱사이트의 수출을 금지시키기로 했는데 이는 전기차와 2차 전지에 필수로 사용되는 광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수출 금지로 전 세계적으로 관련 광물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또한 중국은 전기차, 항공기, 로봇, 휴대전화, 에어컨, 무기 등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 희토류를 이용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85%와 세계 전체 매장량의 5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얼마든지 다른 국가를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는 중국 정부가 산업기술의 수출 규제 품목에 네오디뒼, 사마름 코발트 자석의 제조 기술을 추가해버렸죠. 아쉽지만 중국은 고성능 자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료 채굴, 합금, 자석 제조 등 모든 공정을 중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는 탈탄소 사회를 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기자동차와 풍력발전기 모터에는 이 자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수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자존심 굽히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조만간 중국에게서 벗어나는 국가가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천 미터 심해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엔 산하 국제해적기구 ISA 인터내셔널 시브드 어소러티는 전 세계를 상대로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심해 광물을 상업적으로 캐낼 수 있도록 사실 심해는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이 대부분이지만 그 아래 매장된 지하 자원은 육지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대표적으로 태평양과 인도양 해저 약 5,000m 아래에는
만간 단괴, 만가니즈 모듈라는 것이 있습니다. 1873년 2월 18일 영국의 해양조사선인 챌린저5가 심해 깊은 곳에 분포한 만간 단괴를 최초로 발견했는데 현대시대로 접어들어 만간 단괴는 바닷속 노다지 또는 바닷속 황금이라고 부릅니다. 100만 년에 약 2m씩 자란다고 알려진 검은색 광물 덩어리 만간 단괴에는 만간 24%를 비롯해 니켈 1.4%, 구리 1.3%, 코발트 0.2%뿐 아니라 몰리브덴, 히토류와 같이 산업적 가치가 높은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현재 산업의 기초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대표적인 자원 소비국입니다. 매장된 지하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반면 기술력이 너무 발달한 덕분에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하지만 지하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자원을 무기화하면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데 한국은 눈물을 머금고 그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원을 수입하지 않았다가는 한국은 그대로 폭삭 주저앉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심해에는 지금 현재 한국에 없어서는 안 될 만간, 니켈, 구리, 코발트로 똘똘 뭉친 만간 단괴가 약 1조 7천억 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국가와 기업이 군침을 흘리고 있죠.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과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EEZ에서는 석유든 천연가스든 광물이든 얼마든지 상업적인 채굴이 가능하고 그 범위 내에서 채굴되는 자원은 전부 그 국가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공해, 즉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해상에서는 유엔 협약이 적용되기 마련인데 아직까지 유엔은 시험 채굴만 허용하고 있고 상업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채굴은 금지했었습니다. 2016년부터 상업 채굴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 공화국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나우루는 2021년 법률 조항을 발동해 ISA에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심해 채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유엔 해양법 협약에 있는 2년 규정 조항을 내걸고 그때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곧바로 직접 심해 채굴에 나설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심해 탐사권을 확보한 회원국이 심해 채굴 의사를 밝히면 ISA는 2년 안에 허용 여부 검토를 마쳐야 하고 만약 시한을 넘기면 기존에 존재하는 규정에 따라 채굴 신청을 받고 수락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9일까지 마감 시한이 정해졌지만 아직까지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각국 정부나 기업들은 이제 ISA의 심해 채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ISA는 이후 1년 동안 신청서를 검토한 후 회원국 167개 나라 가입 위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정부나 기업에게 심해 채굴 면허를 발급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태평양 한가운데 한국의 해안 경제 영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한국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든 것은 생각보다 빠른 1980년대입니다. 하와이 대학의 연구선을 빌려 탐사를 시작했는데 1992년 종합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건조되면서 독자적인 조사를 하게 됐죠. 당시 ISA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발효되기 전 심해저 개발을 위해 3천만 달러를 투자한 국가나 기업에게는 선행 투자자의 지위를 부여했는데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34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프랑스 등과 함께 선행 투자자의 지위를 확보해 약 15만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지역을 탐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죠. 하와이에서 동남쪽으로 가면 클라리온 클리퍼튼, 시식 해역이 있습니다. 이는 해저에 있는 단열대의 이름인데 단열대란 끊어지고 찢어진 상태로 길게 늘어진 띠 모양의 지형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해역은 한국에게만 독자적으로 할당된 것은 아니고 ISA가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에게 분배해줬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두색 부분이 바로 한국이 배당받은 구역인데 크기가 좁아 보이지만 실상은 15만 킬로미터입니다.
한국 전체 면적이 약 10만 킬로미터니까 한국 전체 면적보다 큰 면적이 한국에게 연구할 수 있도록 분배된 것이죠. 그러던 2002년 대한민국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로 ISA는 한국에게 허가 면적의 절반인 약 7만 5천 킬로미터를 단독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세계에서 7번째로 획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그 지역에는 약 5억 6천만 톤의 만간 단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 매년 300만 톤씩 만간 단괴를 채광한다면 무려 100년 이상 매년 2조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 즉 200조 원을 아껴주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100년 동안 한국은 만간, 니켈, 코발트 등 주요 광물에 대한 걱정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물을 캐내기 위해 이미 세계 최초로 심해 채광 로봇 미네로를 개발해뒀습니다. 길이 6m, 폭 5m, 높이 4m 크기의 미네로는 수심 5,000m 아래에서도 수압을 견뎌내도록 설계됐는데 심해저 로봇은 일본 등에서 어로 탐사용으로 개발한 경우는 있지만 광물 탐사 및 채광용으로 개발된 것은 세계 최초죠. 여기에 심해 광물을 해수면에 있는 선박까지 올려보내는 버퍼 시스템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버퍼 시스템은 미네로가 채집한 만간 단괴를 수중에 임시로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양광 펌프를 통해 일정한 속도와 공급량을 조절해 안전하게 선박으로 올려보내는 기술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한국은 심해 채광 분야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지위를 빼앗겼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메인이 되어 진행하던 이 기술을 민간 기업에게 이전하려고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기술 이전도 가로막혔습니다.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결국 잠재가치 200조 원짜리 거대한 가능성이 묻혀버린 것이죠. 현재 전 세계는 탈탄소를 목표로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늘었고 유럽연합은 여기에 더해 2035년부터는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시대가 10년 이내에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광물이 필수적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40년까지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인 니켈을 지금보다 19배 많은 4,800만 톤을 더 채굴해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고 리튬은 42배, 흑연은 25배가 더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아예 열대우림을 밀어버리고 니켈 채굴에 몰인한 상태죠. 2017년 전 세계 공급량의 17%를 차지했던 인도네시아가 2027년까지 85%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오래전에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곧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국가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육지보다 3배 넘는 니켈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심해를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분명 생태계 파괴는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열대우림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광물을 확보하는 것 역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 다시 한번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해외 기업들의 탈중국이 심화되면서 구직난에다 노동자들의 임금마저 줄어드는 현상마저 나오고 있다고 중국경제관찰보가 지난 8일 보도했습니다. 제조공장들은 코로나19 때만 해도 일손 부족에 시달렸지만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강제성과 서방의 제재가 시작된 이후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에 나서면서 생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이전으로 생긴 공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 및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장수, 강소, 성수저우, 소주 일대는 직업 소개소마다 구직을 바라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지만 일자리 얻기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내리면서까지 경쟁이 붙고 그로 인해 소요까지 일어나고 있다.
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저우 첨단공업구에 있는 한 직업소개소 관계자는 경제관찰보에 지난달 중순 5명의 근로자를 대형 전자공장에 면접을 보냈지만 3명은 탈락했다고 했고, 또 다른 대형 직업소개소는 수백 명 구직자를 데리고 전자공장 면접에 갔지만 결국 적은 임금이라도 좋다고 한 50명만 뽑혔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저우 근교 쿤산, 곤산의 한전자공장은 그동안 평균 임금이 시간당 24위안 약 4,500원이었지만 올 들어 20위안 3,700원 이하로 내려갔는데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5년 전 이 임금은 약 10배나 적은 시간당 한화로 약 400원 정도였으니 그동안 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만합니다.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상실할 만합니다. 볼보, 폴크스바겐 등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 업체 직원은 경제관찰보에 지난 몇 년 동안에는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 쉬었을 뿐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장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 들어갔고 가끔 생산 단축 시간이 나오면서 임금이 평상시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저우 첨단공업구 컴퓨터 생산업체 한 근로자는 2022년 중반부터 외국에서의 주문이 줄어들자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야근이 사라졌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 기업 공장 책임자는 2022년 상반기 쿤산의 거의 모든 공장이 상하이 록다운, 전면 봉쇄, 영향을 받아 한 달 이상 공장 문을 닫았다며 생산이 회복된 뒤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원자재를 서둘러 확보하고 생산을 늘렸지만 주문은 늘어나지 않았고 재고가 늘어난 상태에서 생산을 줄이며 휴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직난에는 생산 감소도 있지만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제관찰보는 보도했습니다. 경제난과 구직난이 심각해지자 중국은 외국 기업들의 중국을 막는 동시에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히 한국 기업들을 재유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장수, 강소, 성장자강, 장가항 시는 한국 기업 대환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국 기업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장자강에는 한국 기업 150여 개의 기업들이 떠나고 이제 157곳만이 남아 있습니다. 장자강 시는 중국의 악화된 기업 환경과 대중 감정에 이탈이 속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끌어당기기 위해 최근 외상투자협회를 설립하는 등 한국 기업을 붙잡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장자강 시에는 팬데믹 전 1,000개가 넘는 기업과 600개에 달하는 첨단 기업이 소재했지만 한국 기업 중 150여 개가 빠져나가면서 군데군데 공장이 비워져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이 현지 한인들의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중국 윤영성 정부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심화되자 이제껏 중국 내에서만 한국 기업들을 겨냥해 투자 유치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질 정도로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및 토지와 풍부한 노동력 등을 윤영성 정부는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대폭적인 법인세 삭감과 인건비 지원 등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이런 조항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졌습니다. 천정가오 윤영성 성장은 한국의 기업 대표들과 만나 공장 설립이나 금융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황해에 면한 중국 해안 도시들도 한국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천진시의 무역 관계자들은 앞으로 수년 동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정부의 주된 추진 사양이라고 했습니다. 천진시는 서울의 비공식 대표를 상주시키고 있는데 한국어로 된 홍보 비디오 제작에 이르기까지 한국 내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면서 삼성전기를 예를 듭니다. 삼성전기의 중국 천진법인의 매출은 2020년 2조 2,590억 원에서 작년 3조 417억 원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기가 현지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며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한 결과지만 천진시는 이 같은 삼성의 성장을 근거로 한국 기업을 끌어들이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등, 산동, 성엔타이, 연태, 시정부는 지난해 2월 서울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9월과 11월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한중산업단지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장수핑, 평, 중국 산등성 엔타이시 당서기를 포함한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내한의 투자 유치와 경협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장서기는 무호적 관계를 강조하며 엔타이시와 한국은 이미 역사적으로 교류가 잦았었다며 엔타이시가 한중 간 확대된 교역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아무리 한국 기업들을 잡으려 좋은 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으로 통지를 트는 한국 기업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의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는 식으로 대개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국 기업들과 한국 상품 등을 홀대할 때는 언제고 한국 기업들이 이탈한 후 상황이 변하니 이제 와서 한국 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은 거의 중국에서 돌아서 있습니다. 스마트폰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도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중 갈등의 파열음이 커지면서 애플의 탈중국 선언에 이어 지난 2016년 노키아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은 HMD 글로벌 역시 그동안 폭스콘의 중국 공장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만들어 왔지만 이젠 공장을 유럽으로 몰길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애플은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외연을 확장 중에 있지만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수물이 아직 50%대에 있으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로 생산 공장을 완전 전환하는 데는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걸릴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중국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 애플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아이폰의 탈중국 영향을 받아 중국 내에서도 아이폰 판매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기지였던 후이저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완전히 발을 뺀 바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빠르게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부품 제조업체 중 하나인 일본 교세라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아닌 일본 공장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다니모토 교세라 사장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 유효하지만 미, 중 마찰로 인해 중국에서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모델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세라는 최근 들어 미국 수출용 복사기 제조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미국에 수출할 차량용 카메라 생산도 중국에서 태국으로 몰겼습니다. 다니모토 사장은 반도체 규제가 계속되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 없을 것이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면 중국의 한국 투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월간지 중국의 텐샤오 전만 편집장은 2021년 말 기준 중국의 대화 한국 직접 투자 누적액이 68.6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에 실제 투자한 기업은 총 7,689개로 한국에 투자한 외자 기업의 19.4%를 차지해 2019년 말 제한 외자 기업 수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3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업들이 그만큼 한국 시장을 크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고 했습니다. 눈치를 봐야 하는 중국보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오히려 매출 대비 이익이 큰 한국 시장을 선호하고 있다 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고 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봤던 중국이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밀어내고 중국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인텔의 계획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절대 미국에 이끌려 다녀선 안 된다는 의미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황당한 뒤통수,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텔 겔싱어 CEO는 11일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 보안 및 반도체 공급 안정성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인텔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에게 더 넓은 시장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겔싱어가 중국의 대규모 투자 결단을 내린 데 대한 갑사 표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 8일 반도체 집적회로 IC 회사를 중국에 창업하기로 하고 남부 하이난성 산야에서 사무소 개소식물 가진 바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텔 캐피탈의 비즈니스 본부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품 배송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 서비스 및 지분 투자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130억 달러로 1만 2천 명 이상을 고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도 이를 크게 보토하고 있는데 자국 시장의 인재 양성과 함께 중국 스타트업을 위한 지분 투자 활동을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고 미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인텔 차이나 회장 또한 2월 연설에서 중국 투자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죠. 기업 입장에선 14억 인구의 중국은 포기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중 퀄컴의 중국 의존도는 64%로 가장 높고 브로드컴, 인텔, AMD,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의 순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인텔의 중국 매출은 171억 달러에 달해 27%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인텔은 첨단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분야 최강이지만 초미세 공정 등 일부 분야에서 TSMC와 삼성전자에게 선두를 빼앗겨 왔습니다. 옛 영광을 되찾고자 중국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입니다. 인텔의 최근 행동은 애플과 중국의 비밀협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애플의 중화권 매출은 전체의 70%에 달해 유독 중국의 약한 모습을 보였고 2016년에는 중국과 320조 원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과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앱스토어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텔의 파운트리 M&A에 제동을 걸면서 중국 투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8위 파운트리 업체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텔은 지난해 2월 6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발표했고 이 절차를 1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인텔의 인수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인텔은 대규모 중국 투자와 함께 인재 육성 계획으로 딜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황당한 것은 인텔이 중국 공장까지 떠넘기며 SK 하이닉스를 위기에 빠뜨리고 자신들만 새로운 협의를 하며 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위한 8개국 승인을 모두 받는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7개국 승인은 일찌감치 받았지만 중국은 그해 연말에야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인텔 다롄 공장 인수로 외통수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인텔은 6조 원을 들이 중국 다롄 공장을 낸드 전용으로 전환했었고 그 후 2020년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인수했던 곳은 SK 하이닉스로 무려 90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매입가였던 80억 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하이닉스는 인텔 점유율 11%를 흡수해 총 23% 점유물로 일본 키옥시아를 뛰어넘어 단숨에 2위로 도약하려 했던 것입니다.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고 향후 5년간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등 이른바 6대 조건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겨우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 통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10년간 중국 시장에서 증산을 위한 최첨단 반도체 설비 반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아직 인텔에 20억 달러 잔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까지 납은 상황인데 말입니다. 인텔 CEO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내용이라며 한국 기업이 포함된 수출 통제를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해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인텔은 오히려 중국의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대중봉쇄와는 엇박자라 의아함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인텔 기공식에 참석한 바이든은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인텔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인텔이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업체를 몰아내고 미국은 지난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과정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은 최근 사건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 최소 1조 원어치 반도체를 몰래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니케이 자체 조사팀이 러시아 측 통관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연말까지 반도체 제품 7억 4천만 달러어치가 러시아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쟁 전 약 2억 7천만 달러 대비 3배에 달합니다. 포착된 반도체 거래 건수 2,300건 중 1,700여 건이 홍콩 및 중국 소재 중소기업을 거쳐간 것입니다. 해당 중소기업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설립됐으며 특히 홍콩 업체는 개당 1만 달러에 달하는 인텔 반도체를 러시아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입한 고성능 반도체는 미사일 등 방산무기에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텔은 러시아로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우방국 도청도 서슴지 않던 미국이 자국 반도체가 러시아로 흘러 들어간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 상무부도 러시아가 GECC 국제수출통제연합 비가입국을 통해 반도체를 사들였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이 가입돼 있습니다. 홍콩이 포함된 중국 지역은 미가입국 상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기 이전에 중국 쪽으로도 대거 수출했다는 것인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향상을 견제하지만 중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상무부 관료들이 중국을 방문해 현지 기업인 등을 만나 양국 교역과 비즈니스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올해 추진 중인 러몬드 장관의 방중에 앞서 사전 의견 조율이라는 분석입니다. 러몬드 장관도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방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 정부의 명분과는 너무나 어긋납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법을 시행하면서 중국 공장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5% 미만의 생산량 확대 승인을 하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지 생산에 대한 이득을 모두 없앴겠다는 뜻입니다. 중국 또한 삼성전자의 매출 급감을 미국의 칩스법 탓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미국 정부와 삼성의 발목을 잡고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최근 Arm과 깜짝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양사의 기습적인 협업으로 향후 수년 내 애플과 퀄컴 등이 TSMC나 삼성전자 대신 인텔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의 1.8 나노 공정에서 저전력 시스템 온 칩을 구축할 수 있도록 Arm과 협업하는 계약입니다. 애플, 퀄컴과 같은 AP 설계 기업들은 Arm 디자인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TSMC 등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칩의 성능 향상 폭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5나노에서 3나노로 진입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에 비해 성능 향상 폭은 20% 수준에 불과하고 수율 또한 잡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업계는 인텔과 Arm의 협력 수준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ASML 위 차세대 극자외선 장비까지 도입해 파운드리 분야에서 주도권 탈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텔과 Arm은 자동차, 사물인터넷, 항공우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Arm 회대 주주인 소프트뱅크도 조만간 해당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해 인텔과의 투자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은 차세대 EUV 장비 도입 계약을 네덜란드와 먼저 맺었고
2025년이면 1.8 나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인텔을 키우겠다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입니다. 인텔은 미국 내에 2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혀왔는데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투자 규모는 1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텔이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TSMC와 삼성전자를 유치한 후 부품 및 공급망 확보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여기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기 위한 투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텔 CEO로 취임한 겔싱어는 수락 요건으로 파운드리 재진출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는 과거 50년은 석유 매장지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했다면 미래 50년은 반도체 공장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반도체 제조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한 곳은 미국과 중국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규모는 연간 10억 달러로 전체 인텔 매출 중 1.4%에 불과하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만든 새로운 사무소를 거점으로 판매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테슬라와 인텔의 중국 투자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텔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또한 상하이의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 메가팩 생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공장을 착공해 내년 2분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한 개당 4메가와트시 메가팩을 연간 1만 개씩 생산해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메가팩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 장치 ESS를 말합니다. 상하이에는 테슬라의 주력 차종인 모델 3와 모델 Y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2022년 테슬라 전체 매출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경기로 중국 내 입지가 위협받자 추가적인 투자까지 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CATL 기술을 도입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도 눈감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균형 있는 외교로 실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